2011년 2회 보겠습니다. 페이지 534페이지고요. 1번 보시면요. 다음 중 증발 잡열이 가장 큰 것을 물어봤죠. 자, 단위를 보면 이 증발이라는 건 액체 상태에 있던 게 기체로 되는 게 이제 증발이죠. 고체 상태로 있던 게 액체로 되는 게 녹는 거잖아요. 예. 용융 또는 뭐 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액체 상태에 있던 게 기체로 되는 게 기화 또는 증발.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 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 승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봤더니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단위에서 또는 분수에서 분수라고 하잖아요. 분모분의 분자. 그러면 이 분모에 있는 게 항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 2분의 1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죠. 2분의 1.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기준이에요? 두 개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분의 2. 그럼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거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분모로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0원을 갖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났더니 1000원이 돼버렸어요. 땅에다 물어놨더니 몇 배 늘어났어요? 10배 늘어났죠. 식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된 거니까 100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100분의 1000 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10배만큼 늘어난 거죠. 1000분의 100이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항상 기준은 어디로 온다? 분모로 온다는 거 꼭 기억해요. 즉, 이 잡열이라는 건 1kg이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이 줄이 열량에 대한 거예요.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열이 있어야지 그냥 물이 가만히 있다고 기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열을 받아야지만 기체가 되겠죠. 그걸 증발할 때 필요한 열량이다 해서 증발 잡열이라고 하고 물 1kg이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게 보시면 줄하고 이제 칼로리하고 관계인데요. 자, 물은 539 킬로칼로리라는 얘기죠. 539 킬로칼로리. 즉, 물 1kg이 기체가 되려면 이만큼의 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발 잡열이 가장 큰 물질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화재면에 뿌리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를 빼앗으니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죠. 그걸 냉각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보시면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3번 이氧화탄소죠. 이것보다 더 낮은 게 아까 보셨던 산화에틸렌이에요. 마이너스 37도. 그러니까 산화에틸렌이 없으면 이氧화탄소를 찾으시면 돼요. 이氧화탄소는 아까도 살펴봤죠.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물에 저장한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랑 자, 그 해설 보세요. 밑에 동소체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성질과 모양이 다른 단체로 연소 생성물로서 동소체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황린과 정린은 같은 원소인데 이제 성질과 모양이 다른데 동소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소 생성물을 확인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보시면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죠. 자, 화재란 인적, 물적 또는 광적인 연소 현상. 이게 화재죠. 그래서 1번은요. 인간이 이를 제어하여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존재를 말한다. 자, 1번은 불에 대한 정의입니다. 불. 그러니까 인간이 이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생식을 했죠. 생식을 하다 보니까 수명도 짧았고
불을 발견함으로써 문명도 발달하고 수명도 길어져. 그래서 1번은 불에 대한 정의예요. 이 불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화재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재는 인적, 물적 피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화재 봤을 때 우발성, 뭐 확대성 이렇게 있는 거죠. 정형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입니다. 자, 5번 보시면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증기 비중. 아까 배우셨죠? 기체의 비중. 기체의 비중은 뭐랑 비교를 해요? 공기랑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 29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소화약제입니다.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11, 할론 1040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가 할로게라물 소화약제가요. 할론 숫자로 이렇게 4개가 써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뭐냐? 탄소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적 원소가 주기율표상에 보면 7족 원소거든요. 할로겐적 원소를 할로겐적 원소가 주기율표상에 7족인데 어떤 게 있냐?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불, 염, 브롬이 취소거든요. 요오드가 옥소라 그래요. 옥소. 그래서 불염, 취옥. 순서는 이렇게 외우세요. 불염, 취옥. 불소, 그 다음에 염소, 취소, 요오드. 불소의 원자량이 19예요. 염소가 35.59, 브롬이 81, 요오드가 127이에요. 나중에 소방을 계속 공부하시면은 이 원자량 값 꼭 기억을 해 두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게 탄소수고요. 그 다음이 불소수예요.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브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이 각각의 구성을 이루는 이 원소들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게 할론 1301이죠. 즉 할론 1301이라는 건 탄소가 하나예요. 불소는 3개. 염소는 0이니까 없으니까 안 써요. 브롬이 하나. 1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CF3BR이 이게 할론 1301이라는 소화약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11이 있죠. 자, 1211은 탄소가 하나 안 쓰죠. 불소가 2개, 염소가 하나, 브롬이 하나인 거. CF2ClBr.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지는 방법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4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1040이거든요. 탄소가 하나, 불소 없고 염소가 4개, 브롬이 없죠. 그래서 CCl4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사염화탄소라고 읽어요. 사염화탄소. 지금은 소화약제로 안 쓰고 있습니다. 워낙 독성이 강해서. 그 다음에 2402 있죠. 자, 2402는 탄소가 2개, 불소가 4개, 그 다음에 염소 없고 브롬이 2개 이렇게.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 구조식, 이 분자식을 알아야지만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F3BR은 탄소가 하나고 탄소가 하나인데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플러스 불소가 3개. 하나가
19죠. 플러스 브롬이 하나 있죠. 브롬은 80. 그래서 칼론 1301이 약 149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CF2ClBr은 탄소가 하나 있죠. 12 플러스 불소가 2개 19 플러스 염소가 하나 있네요. 35.5 플러스 브롬이 하나. 이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다음에 CCl4는 탄소가 하나 12 플러스 염소가 4개인 거죠. 35.5 C2F4Br은요. 탄소가 하나 플러스 불소가 4개 그 다음에 브롬. 어떤 게 분자량이 가장 많을까요? 딱 봐도 이거네요. 브롬이 2개 있으면 이것만 해도 160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얘가 제일 무거울 것 같습니다. 칼론 2402가 제일 무겁네요. 비중이 약 9가 나온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뭘로 나눠줘요? 공기의 분자량 29랑 나누면 약 9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비중, 이 값이 가장 무거운 게, 큰 게 가장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면 감으로라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 수치만 알고 있었으면. 그럼 만약에 요오드가 들어가는 물질이 딱 있다. 가장 무겁겠죠. 요오드 하나가 127이잖아요. 답은 2번. 자, 6번. 분말 소화기의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왔죠. CO2가 이산화탄소고 H2O가 물, 수증기잖아요. 물이 얼은 거를 뭐라 그래요? 고체가 된 걸 얼음이라고 하고, 액체 상태인 거는 물이라고 하죠. 그게 기체가 된 거, 수증기라고 하죠. 다 분자식은, 얼음의 분자식은 뭐예요? H2O예요. 수증기의 분자식도 H2O죠. 얼음, 수증기, 물,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죠. 2번입니다. 자, 7번 보시면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사용. 이산화탄소는 질식 소화를 한다 그랬죠?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서 소화. 산소 농도를 13, 자, 거기 보시면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VOL 볼륨 퍼센트라고 해서 최저각 퍼센트입니다.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아까 공기 중에 산소는 최적 퍼센트로 났을 때는 21 볼륨이라고 읽어요. 볼륨. 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1% 부피로 났을 때는 21%예요. 근데 이거를 무게로 나타냈을 때는 23 무게는 웨이트를 무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써서 WT 퍼센트라고 합니다. 자, 이 수치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시험을 봤는데 공기 중에 산소의 무게 성분으로 알맞는 것을 하면 무게를 물어봤으면 23 웨이트 퍼센트예요. 부피를 물어보면 21. 그러니까 지금 요 제 손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네? 이 손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는 이 전체 부피 중에서 21%만 산소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만한 곳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그 최적 중에서도 21% 부분만 산소라는 얘기예요. 그걸 볼륨 퍼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하고 23을 외워두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를 15%로 낮추어 화재를 진압하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퍼센트가 되느냐. 그래서 자, 요거를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농도. 그래서 농도의 단위는 퍼센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뿌렸을 때 기체로 된 부피.
그거를 뭐라고 하냐?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적.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최적. 최적의 단위는 제곱 스퀘어 세제곱미리, 세제곱 센티미터, 미터, 3승 뭐 이런 단위를 쓰는데요. 자, 최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런 공간 안에 가둘 수 있는 양, 이걸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요 부분의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곱해진 게 최적이에요. 그래서 이 실의 최적을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실의 바닥 면적.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사각형의 면적은. 거기에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 그게 이제 부피가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 3승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분수에서 밑에 있는 거는 분모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게 분자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밑에 있는 게 분모, 위에 있는 게 분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업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없는 사람이 밑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자, 위에 분자 값은 항상 21-5토예요. 농도를 물어보든 최적을 물어보든 분자는 이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나오기 위해서는 분수로 한 값에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아까 2분의 1 말씀드렸는데 2분의 1은 퍼센트로 말하면 몇 프로예요? 50%라고 하죠. 2분의 1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5죠.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뭐 했어요? 50%라고 한 건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즉 퍼센트란 100분율을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지만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곱해져야 되냐? 방호구역의 부피가 곱해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 기하된 최적이 나오거든. 그래서 자, 이 분모에는 21이나 O2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농도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게 숫자 100이 곱해졌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이 둘 중에서 숫자로 나타낸 건 21이죠. 그러니까 21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보시면 뒤에 부피라는 문자를 쓴 겁니다. 기호.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기호는 산소가 좀 기호 표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분모에는 여기는 O2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농도에는 분모에 21이 들어가고 최적에는 O2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 산소를 농도를 몇 프로로 했다는 겁니다. 13%로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니까 21-13은 8이죠. 8 곱하기 100은 800이죠. 800 나누기 21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답은 거기 보시면 계산기 누르시면 이제 38.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끔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 식이 쉽죠? 21-O2. 자,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라고요? 21.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21-O2.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야지 퍼센트로 100분율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실의 부피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V가 곱해져요. 그래서 21-O2. 농도는 여기 숫자를 곱해진 게 농도니까 둘 중에서 하나인 21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은 방호구역의 부피가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숫자고 문자니까 문자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죠. 가끔 가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산소 농도를 표시한 것으로 알맞는 것을 해가지고 딱 하나만 나오면 쉽게 외우시는데요. 지문에서 이렇게 나온다. 얘가 1번. 자, 2번. 21-100. 21 곱하기 O2. 이런 식으로. 3번. 21 플러스 O2. O2 곱하기 100. 4번. 또 만들 수 있겠죠. 4개가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면 4개 중에서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럼 찾기가 틀리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2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시면
소화약제로 사용될 수 없는 것. 탄산수소 나트륨은 1종 분말이죠. 인산암모늄은 3종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탄산수소 칼륨은 2종 분말이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분말 소화약제를 적어드렸는데 NaHCO3잖아요. 나트륨, 수소, 이 CO는 지금 보면은 일산화탄소인데 이 CO3는 탄산. 뒤에서부터 읽어요. 항상. 예. 이렇게 읽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그 다음에 이종은 아까 뭐였어요? K죠? 탄산, 수소, 칼륨. 근데 이제 3종 분말 약제는 그렇게 읽으면은 못 읽죠. 얘는 그냥 인산암모늄이구나. 이렇게 읽습니다. 명칭을, 이름을. 대부분의 이제 그 분자식은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크롬산 나트륨을 몰라도 아까 분말소화 약제가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1번, 3번, 2번, 4번은 이거 분말소화 약제의 성분이네. 그러면은 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찾으시는 방법도 있다. 자, 9번 보시면 유황의 주된 연소 형태는 증발 연소를 하죠. 2번입니다. 자, 10번 목재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그 요약집에 28번 보시면은 28페이지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에서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이 있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일단 화재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착화가 되는데 무염 착화가 있죠. 그 다음에 발염 착화가 있죠. 자, 무염 착화, 발염 착화는 뭐냐?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무염, 불꽃이 없이. 그 다음에 발염, 불꽃이 있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염 착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발염 착화가 나중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출하죠. 네. 출하라는 건 화염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출화. 네. 그리고 최성기를 거치죠. 그 다음에 연소가 줄어드는 연소 낙하가 있죠. 그리고 진화, 소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은 요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무염 착화가 먼저냐, 발염 착화가 먼저냐. 이거는 이제 목조 건축물이고, 내화 건축물은 화재 초기가 있죠. 초기. 그 다음에 화재가 커지는 성장기. 자, 성장기에서 프레시오바 이후를 최성기라고 했죠. 그리고 불이 꺼지는 감쇄기라고 돼 있죠. 또는 종기, 똑같은 말. 이건 내화 구조 건축물은 화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조는 화재 원인이 있으면 불꽃이 없는 착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불꽃이 있는 착화. 그래서 무염 착화, 발염 착화. 그 다음에 출화. 화염이 바깥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출화. 그리고 최성기를 거쳐서 낙하, 진화가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 보시면 동식물 유류에서 요오드 값이 크다라는 의미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요오드라는 건요. 그 옆에 해설을 보시면 지방 100g이 흡수하는 요오드의 그람수로서 동식물 유류 속에 불포화 결합이 많고 적음을 나타낸다. 요오드에 대한 정의고요. 동식물 유류는 요오드 값에 따라서 건성류, 그 다음에 반건성류죠. 그리고 불건성류, 요 기름을 나타낸 겁니다. 예.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건성류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불건성류는 요오드 값이
100 미만인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건성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미만, 이하, 그다음에 이상, 초과.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5 미만이라는 건 5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돼요. 5 이하는 5가 들어가요. 5, 4, 3, 2, 1. 그 다음에 5 이상은 5가 들어가요. 5, 6, 7, 8. 5 초과는 5가 안 들어가요. 5가 들어가니까 6, 7, 8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100 미만이니까 100이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10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드 값이 100 이상. 여기는 130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죠. 130 미만 이렇게. 그래서 이 동식물 유류에서 요드 값이 크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잘 붙는다. 그래서 동식물 유류는 건성류, 방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건반불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건성류의 종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성류의 종류.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해동아들, 정대상 이렇게 외우세요. 해바라기유,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해바라기, 유. 다 기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동유, 그 다음에 아마인유,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정어리유, 그 다음에 대구유, 상어유. 종류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해동아들, 정대상. 다음 중 건성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 중에서 해동아들은 얘는 식물성이에요. 그리고 정대상 얘는 동물성이다. 그리고 뭐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 요도 값이 크다. 가장 큰 게 건성류죠. 네. 위험하다. 자, 위험하다는 건 불이 쉽게 붙는 게 위험하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종류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수치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동식물 유류는 요 세 가지는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게 가장 위험하니까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가 다음 중 건성류의 종류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관식이면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객관식이면은 이 중에서 아닌 거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찾으실 수 있어요. 또 이 중에서 하나인 것만 들어가면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동아들 정대상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11번 보시면 요드 값이 크다라는 의미로 옳은 것은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 불포화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건성류는 아니죠. 불건성류는 요드 값이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이 낮다. 불이 쉽게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산소와의 결합이 어렵다. 산소와 결합이 쉬워야지만 불이 잘 붙죠. 우리 놀러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탁 지폈는데 불이 잘 안 붙어요, 나무에. 그럼 뭐 합니까? 다 부채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불이 연소가 잘 되려면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12번. 유류저장 탱크 화재 시 연료층에 의해 탱크 하부의 고인물 또는 에멜전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되면서 유류를 탱크 외부로 분출시켜 화재를 확대시키는 현상. 지문이 상당히 길죠. 이거를 다 읽어보셔야 하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탱크 하부의 고인물. 어떤 현상이라고 했어요? 보일오버. 탱크에 물이 들어가서 끓어넘치는 거. 슬로브오버. 네. 화재가 아닌데 뜨거운 기름 표면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끓어넘치는 거. 크로스오버.
그래서 후로스오버는요, 아마 시험에 나오면 아스팔트 아시죠? 예, 그거랑 연관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오버, 슬로브오버, 후로스오버. 자, 외우시기 힘들면, 보일오버의 앞자가 B였잖아요. 슬로브오버가 S였죠. 후로스오버 F였잖아요.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주관식이 아니니까. 보일오버, 물이 있어서 끓어넘치는. 그러면, 자, B 써놓고, 물이 있어서, 요 정도만 하시면 이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로브오버는요. 물이 들어가서 끓어넘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라도 써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는 아스팔트 이렇게 해놓고 물이 들어가면서 끓어넘치는 거. 어떤 차이예요? 화재. 화재는 아니다. 그래서 보일오버, 슬로브오버, 후로스오버 잘 물어보니까 좀 알아두시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어요? 블랩이었죠. 블랩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그려둔 탱크가 터지는 거. 그게 블랩입니다. 탱크가 터지면서 밖에 있는 화염과 만나서 구름 모양의 구름 모양의 그 어떤 모양을 띠면서 화재가 진행이 되는 거를 파이어볼이라고 하죠. 파이어볼. 그거는 화재예요. 화재. 블레비는 그러니까 화재는 아니다. 12번은 1번이 되고요. 13번 보시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이게 지금 방염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자, 유학집의 85페이지 보세요. 자, 방염이라는 건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불에 타지 않도록 어떤 화학 처리를 한 걸 방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잔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 또는 잔신 시간, 그 다음에 잔염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잔진 시간, 잔염 시간은 뭐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상당히 이제 말이 길고 어려운데요. 이런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화원을 가하면 불이 붙겠죠. 그러면 불이 붙지 않도록 뭘 처리를 해요? 방염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방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점화원을 딱 가했을 때 연소가 된다는 거는 불꽃이 있는 연소가 있고 불꽃이 없는 연소가 있거든요. 자, 이 점화원을 딱 가해서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 불꽃이 안 보이면서 연소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방염을 했으니까 계속 타들어가지는 않겠죠. 어떻게 돼요? 꺼지죠. 네. 불꽃 없이 연소가 꺼지는 시간. 이거를 뭐라고 해요? 잔진 시간, 잔신 시간.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몇 초예요? 30초 이내에 꺼집니다. 근데 이제 불꽃이 있어요. 딱 불을 붙였더니 이제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불이 붙어가면 이건 방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꽃을 보이면서 연소가 계속 되더라도 불꽃이 꺼져버리죠? 네, 그거를 잔염 시간이라고 해요. 화염. 그거는 몇 초 이내에 해야 된다? 20초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뭐 탄화 면적, 탄화 길이 이렇게 나오죠. 탄화, 그을린 면적. 네, 불이 딱 꺼졌을 때 그을린 면적은 얼마? 50제곱미터 이내죠. 네. 그 다음에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지만 방염이 제대로 된 겁니다. 50이 넘어갔다. 방염이 안 된 거예요. 길이가 20cm가 넘어갔어요. 탄화한 길이가. 방염이 안 된 겁니다. 그 물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용융 횟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불꽃에 접촉 횟수. 용융 횟수 3회 이내라고 되어 있나요? 3회 이상이요. 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방염을 딱 하는데 불을 한 번 딱 갖다 댔는데 한 번에 녹아버렸어요. 방염이 안 된 거라는 얘기죠. 2번에 녹았어요. 그것도 방염이 안 된 거예요. 3번 이상, 자, 한 번 됐는데 안 녹았어요. 2번째 됐는데도 또 방염된 게 안 녹았어요. 3번째 됐을 때 그때 녹으면 이때는 방염 처리가 된 거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불꽃의 접촉 횟수, 용융 횟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법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방염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 잔염 시간, 뭐 잔진 시간, 잔신 시간, 탄화 면적, 탄화 길이, 그다음에 불꽃의 접촉 횟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불꽃이 없을 때는 그 연소가 그치는 시간이 아무래도 불꽃이 없는 게 있는 것보다는 좀 덜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완화시켜줘. 30초 안에만 꺼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꽃이 있을 때는 20초 안에만 꺼지면 된다. 13번은 답은 3번이 되죠. 14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화재 진행 상황 중 플래시오버는 어느 시기에 발생해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갈 때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백드래프트는요.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갈 때. 그래서 그것도 외우실 때도요.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걸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이 지점이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이 지점이 플래시오버 발생 시점. 보통 5에서 10분 안에 발생.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뭐랑 연관해야 돼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출동해야 돼요. 소방대가. 그래서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게 플래시오버. 그 다음에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갈 때 갑자기 화재가 한 번 더 커지는 거. 이거를 백드래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드래프트는 최성기에서 감쇄기로 갈 때다. 그러니까 그냥 글로만 돼 있는 거 보시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거를 좀 그려놓고 딱 보시면은 아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보시면 화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나타내는 거. 자, 온도란 뭐냐면 물질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온도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에는 섭씨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가 또 있어요. 자, 섭씨 온도는 도씨를 쓰는 거고요. 화씨 온도는 도F를 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섭씨 온도를 쓰죠.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가 있고 그리고 랭킹 온도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섭씨 온도는 도씨를 쓴다 그랬어요. 화씨 온도는 도F를 씁니다.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는 점, B점, 끓는 점. 그러면 섭씨 온도는 자 물은 몇 도에서 얼죠? 0도에서 얼죠? 그게 섭씨 온도예요.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그게 섭씨 온도로 나타낸 겁니다. 즉 물의 어는 점은 몇 도? 0도씨로 보는 겁니다. 끓는 점은 100도씨로 보는 겁니다. 그럼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32도씨가 아니고 도씨를 쓰는 건 섭씨니까 화씨는 도F를 쓴다 그랬잖아요. 32도F를 물의 어는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F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섭씨 온도는 그 온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 100등분해서 나타낸 거죠. 0에서부터 100까지는 100등분한 거잖아요. 0 다음에 1, 2, 3, 4, 5, 6, 7, 8 쭉 하면 100, 딱 100이잖아요. 그럼 화씨 온도는요. 32에서 212까지 180등분한 거. 212 마이너스 32 하면은 180이거든요. 100 마이너스 0 하니까 10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00등분한 겁니다. 온도를 100등분해서 나타낸 거고 화씨 온도는 180등분한 거예요. 즉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몇 배만큼 더 세분화한 거예요. 몇 배? 1.8배죠. 네. 100분의 180이니까 1.8이잖아요. 즉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보다 1.8배 높습니다. 숫자적으로 나타냈을 때.
자, 얘는 100등분, 얘는 180등분 하니까 얘가 1.8배 더 세분화한 거잖아요. 네, 궁금하시면 1부터 한 칸, 100칸까지 하시고 180칸까지 하세요. 그러면 몇 배가 차이 나는지 딱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도C를 도F로 바꿨을 때 얼마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꾼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자,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보다 1.8배 크다고 했으니까 도C에다가 1.8을 곱해야 되겠죠. 네? 얘가 얘보다 1.8배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섭씨 용도는 화씨 몇 도예요? 32도죠. 섭씨 용도는 화씨 32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32를 해야지 도씨가 뭘로 바뀐 거예요? 화씨로 바뀐 거죠. 궁금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섭씨 용도는 화씨 몇 도예요? 32도에 F죠? 이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2가 나와야 돼요. 또 이 자리에다가 100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212가 나와야 되죠. 0 넣으니까 0 곱하기 1.8은 0이잖아요. 플러스 32 하니까 32도 F죠. 100을 넣어볼까요? 100 곱하기 1.8은 얼마입니까? 180. 180에다 32도 하니까 210이 딱 맞네요. 이게 도C를 도F로 바꾸는 식입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번에는 거꾸로 도F를 도C로 바꿔보자. 화씨를 섭씨로 바꿔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자, 얘는 도C 곱하기 1.8이니까 플러스를 넘겨요, 이쪽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등호를 넘어가니까. 네, 그러면 도F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도C 곱하기 1.8이니까 1.8을 곱하기를 넘기면 분자값이니까 분모값으로 오겠죠. 도F 마이너스 32 한 다음에 1.8을 하면 도C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뭘 물어보더라도 바꾸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하시지 말고요. 1.8배 차이 나니까 자, 도F는 도C에다가 1.8 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32. 이 식에서 지금 이 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아마 5분의 9라고 돼 있을 겁니다. 5분의 9. 이게 5분의 9 곱하기 도C 플러스 30이라고 돼 있죠. 5분의 9가 1.8이에요. 9 나누기 5가. 그리고 얘는 이 식은요. 1.8분의 1의 도F 마이너스 32죠. 1 나누기 1.8이 9분의 5거든요. 5 나누기 9 하면은 1.8.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만 그 다음 걸 푸는데,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기호를 T라고 쓰고요.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하고 랭킹 온도가 있는데, 켈빈 온도는 K라고 쓰고, 랭킹 온도는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K는 도C에다가 273을 더한다. 섭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예요. 그 다음에 랭킹 온도는 화씨에다가 460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즉, 켈빈 온도는 물의 어느 점을 273으로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273.15C. 그래가지고 도C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예요. 즉, 켈빈 온도는 도C에다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랭킹 온도는 잘 안 물어보는데요. 켈빈 온도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라지 T로 쓴 거는 절대 온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라지 T로. 식에서 라지 T를 쓴다는 건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에 켈빈 온도를 집어넣을 때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뭐예요? 화씨 95도를 켈빈 온도로 물어봤으니까 화씨 95를 섭씨로 일단 바꿔야 되겠죠. 켈빈 온도라는 건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켈빈 온도는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화씨로 주어졌잖아요. 95도 F라고 주어졌으니까 그걸 뭘로 바꿔야 돼요, 일단? 섭씨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95. 95 마이너스 32 나누기 1.8 하면 섭씨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273을 더해야 얘를 물어. 그러니까 답은 뭐 계산하시면 308이 나옵니다. 잘 물어봐요. 이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 뭐 그다음에 섭씨를 켈빈 온도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16번 보시면요. 가연물질이 되기 위한 구비 조건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연물이라는 거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이게 그 가연물이죠. 그러면 가연물이 되기 쉽다는 거는 그만큼 불이 잘 붙는다는 거겠죠. 그럼 불이 잘 붙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반응이 쉽게 이루어져야지 불이 잘 붙겠죠.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작은 게 아니고 커야지만 불이 잘 붙겠죠. 답은 3번이죠. 자, 17번.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공기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겁다 그랬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니까 공기보다 무겁죠. 자, 18번도 잘 기억해 두세요. 화재 시 계단실 내 수직 방향의 연기 상승 속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 퍼 세크냐? 자, 속도. 단위를 봤더니 속도의 단위가 미터, 그러니까 이 미터는 거리의 단위고요. 이 세크는 시간의 단위거든요. 즉 속도의 정의가 뭐냐?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속도라는 얘기죠.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자, 시속 100km라는 거는 킬로미터를 시속이니까 1시간 동안 이동한 겁니다. 우리 운전할 때 보면 100km, 120km 막 이러잖아요. 시속이죠, 시속. 100km라는 건 1시간 동안 10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자, 킬로는 10의 3승이거든요. 1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미터 간 거네요. 1시간 동안. 100km면. 180km면 180만 미터를 가. 그게 그러니까 속도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속도다는 거.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는 자 이렇게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요 층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흘러가겠죠? 네. 옆으로 흘러가는 속도. 그리고 딱 나와서는 계단실에서 올라가는 속도죠. 어디가 가장 빠르냐? 얘가 가장 빠르죠. 계단실에서. 그래서 3에서 5m per second. 즉 연기는 계단실에서는 1초 동안에 3에서 5m 이동한다는 겁니다. 3에서 5m. 그 다음에 실 안에서 수평 방향으로는 0.5에서 1인가요? 네, 0.5에서 1이죠. 0.5에서 1m per second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에서 바닥에서 천장으로는 2에서 3인가요? 2에서 3m per second. 어디가 가장 빨라요? 계단실이 빠르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요 실에서 바닥에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는 2에서 3. 수평으로 가는 게 제일 느려요. 그리고 나와서 계단실에서는 아주 제일 빠른 거죠. 3에서 5.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물어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직 상승인데 실 안에서냐, 계단실에서냐.
실 안에서 난 것보다는 계단실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9번. 일종 분말소와 약재의 색상으로 오른 것은 백색입니다. 백색. 3종 분말 약재가 다몽색이라고 돼 있죠.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3종. 그래서 1종하고 3종은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1종 약재하고 3종 약재에 관계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재 성분. 그 다음에 그 1종 분말 약재는 식용유 화재, 주방 화재에 적용성이 있다. 비노화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나트륨이. 그리고 3종 분말 약재는 HPO3, 메타인산이 나와서 방진작용. 그리고 3종 분말, 유일하게 3종 분말이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겁니다.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20번 보시면 연소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보시면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온도. 점화원이 없어요. 무슨 점? 발화점이죠. 점화원 없으니까. 자, 2번은 산화하면서 발생된 열이 축적되어 불이 붙는 최저온도. 이것도 이제 발화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3번 보시면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최저온도.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최저온도 인하점이죠. 3번은. 그래서 4번이 인하 후 일정 시간 이상 연소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즉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온도. 그러니까 최저온도라고 외우시면 힘들면 처음 온도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온도. 인하점이란 불이 붙는 처음 온도. 점화원이 있을 때.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처음 온도. 자,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열 축적에 의해서 불이 붙는 처음 온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자, 20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